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요. 또 워낙 뜨거워서요. 하여튼 이번 주 역시 정치권은 핫 이슈로 가득 찼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죠? 이번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더욱 일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견제할 힘을 주셔야만 이 정권의 망국적 폭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바로 행사되기 위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 이런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안 역할은 바른 미래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제부터 시작됐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6.13 지방선거에 관련해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하여튼 전국적으로 총 4,016명의 우리의 대표를 뽑는 그런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인데요. 이 교육감 선거까지 같이 있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그죠? 1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선거는 저희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단 시작되면서 일제히 전국 곳곳이 지금 선거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하여튼 우리가 포인트는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지금 5당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 원내교섭단체까지 포함했을 때 5당이 이제 여야 표심잡기 전략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그러나 이제 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심판, 견제.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당도 다 동의할 건데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나하나 좀 녹아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1년 전에 중앙정부를 바꿔봤더니 우리 삶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바꾸면 훨씬 더 디테일한 우리의 삶들을 바꿔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 힘을 모아달라 뭐 그런 거죠? 이번 선거 때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님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특이한 점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출마한 숫자가 후보자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도 한 요인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겠지만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너무 이제 선점해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화에 대해서는 뭐 다 반대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사실은 지방에서 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까지 지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사람을 뽑는 건데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보다는 지금 너무 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많이 걱정도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번에도 보면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할 것 없이 비판받는 것이 뭐 전과자들 뭐 음주운전 전력자들 안 한다 해놓고 다 공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역에서는 욕을 그렇게 먹는데도 이런 구도하에는 뭐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나누어서 구의원들은 독식할 것이다.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일을 잘했냐 못했냐 떠나가지고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는
그냥 누가 나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여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한번 좀 이따 좀 논란을 좀 하겠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거의 좀 이따가 예, 하시죠, 그런데 뭐.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사실은 지금 선거는 하나만 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인데 이게 과연 그대로 맞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야권에서는 지금 경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이 전체를 그 관통하는 남북 네. 문제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 이슈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역도 안 보이고 정책도 안 보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평화 네. 이 이슈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이 있고 나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걸 민주당은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었던가요? 거기서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 평화 이슈는 네. 어찌됐거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네. 뭐 누구나 지금 뭐 쉽게 와닿는 그런 이슈라서 잘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민생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등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 이슈에서 이제 경제 문제로 조금 약간 이슈를 바꿨잖아요. 또 거기에 따라서 바른미래당도 또 경제 문제를 들고 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잘 이슈를 선점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제 문제를. 그런 점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숨어있는 보수의 표심이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래도 선거 구도에서는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네. 막판까지 봐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슬로건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고 있는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문제죠.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후보의 변별력이 매우 떨어져서 줄투표 하는 거를 마치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에는 줄투표 안 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뭔가 견제해야 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과거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처지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지 자동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 권력 이 좀 바뀌어야 된다. 처음으로 이번에 조금 이를테면 영남 지역까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좀 경계가 필요하다. 일당이 독식하는 형태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은 중앙이건 지방이건 그건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아마 지금 이제 시작된 선거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조금 정책도 보시고 좀 변별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줄투표 말씀하셨는데 13번을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죠. 근데 뭐 언제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큰 문제 아닌데 7번입니다. 그렇죠. 7번인가요? 예. 자,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쉽게 하면 지금 캠페인의 내용의 문제인데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선거 캠페인의 전략을 저는 잘못 짜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당이요? 예, 경제지판론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선거가 이 여론조사대로라고 가정을 하면 2004년 탄핵으로 이루어진 그 2004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급으로 이 보수 정당에서는 가장 힘든 선거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박근혜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천막당사를 만들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게 있었어요. 했는데 그런 기억나시죠? 근데 네. 그때도 완전히 그 여론조사대로만 하면 민주당이 거의 뭐 국회를 3분의 2 정도 가져가는 거였는데 맞아요. 그 여론조사하고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게 이제 2004년인데 이번 선거는 그때보다도 여론조사만 보면 분위기가 더 안 좋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지금 경제 같은 거 아까도 좀 더 후반기에 우리 토론하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신경 쓴 곳이 어디입니까?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못 사는 소득계층 20%가 지금 가장 역대급으로 통계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대로 가장 비참할 정도로 마이너스 8로 성장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목소리는 제법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캠페인할 것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자꾸
6월 10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90%는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겁니다. 저는 이거는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갖다 예상하는 건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의 캠페인의 전략으로 삼다는 건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고 민주당은 또 반대로 이런 야당 이런 공격을 해올수록 방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우리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경기도지사 그 TV통을 보면 공격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상으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야당이 이제 올라올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야당의 선거 캠페인이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전에는 천막당사라도 쳐놓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근데 야권이 굉장히 무기력하다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이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9+알파 광역단체장이 17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알파 과연 흔히 얘기하는 부울경이죠. 예. 그 영남 지역을 민주당이 이번에 그걸 석권할 것인가? 예. 그걸 그러니까 처음이죠, 처음 거의. 그렇죠. 예. 그걸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한국당이 사수할 것이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알파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세 곳 다 가져온다고 보시나요? 현재는 근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대로를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동안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선거 결과도 다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세는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추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있고 또 지금 이제 야당 측에 계신 분들이 치고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좀 유지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요. 최대 몇 개까지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솔직하게. 대구하고 경북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는 경합인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사실 여론조사 상으로는 거의 이기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14개네요. 예, 이제 그 상황인데 선거라는 게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만 이제 부산이나 경남 그리고 울산 특히나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마지막 표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투표소 안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지난 선거에서도 울산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걸로 사전에 나왔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들처럼 마지막까지 좀 놓치지 않고 한 표 한 표를 구해야겠다 싶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시장인 김기현 후보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후보는 이번에 8번 도전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김기현 전 시장이죠.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 뭐 과거가 없고 대가가 없어서 인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탈당한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에 또 이 민주당 후보 손을 들어주고 또 연설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또 이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끝까지 좀 이 민주당으로서도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안심할 수는 없으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울경에 거의 이제 사생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결단식으로 이곳에서의 승리가 우리가 처음으로 지역주의 극복하고 또 정부정당으로서의 어떤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의 그 내홍 때문에 홍준표 대표만 물러나면 10% 이상 지지율이 올라간다. 당 대표가 와서 그 지지 유세를 해주겠다는 지원 유세를 해주겠다는 거를 거부하는 제1야당 이 선거의 모습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참 비극이다. 그러나 한편 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더 뭐 호재일 수도 있겠죠. 경남 지역은 해볼 만하다고 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울경 지금 현재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이번에도 좀 망신을 당한 게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는 동부산에 지원 유세를 놓으면 서부산으로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홍준표 대표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 대표가 나쁘다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홍 대표가 옆에 와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피하는 것이고요. 대전시장 박성희 후보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보면 어쨌든 후보자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부산, 울산, 경남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추미애 대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쪽 네. 정서는 좀 다릅니다. 또. 추미애 대표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상당히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어느 순간 아, 저 사람이 민주당 후보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텃밭의 밑에 이 민심은 여전히 보수 정당들이 앞서는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이길 거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병수나 뭐 이 김태호 후보보다는 울산시장 후보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평가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까봐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송 후보가 그 여러 번 출마를 했다고는 하나 전국적인 인지도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는 그 도움이 안 되는데 반면에 이제 김경수 후보는 김태호 후보 둘 다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드루킹 사건은 큰 변수가 안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볼 때는 변수는 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변수가 되는 거는 지금 경남은 경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제나 뭐 어쨌든 경남 지역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슈가 상당히 먹힐 것 같고 또 김태호 후보 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선거는 참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게 5% 내지 10%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보다는 아마 김태호 후보가 선거는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달인일 테고 부산도 오거돈, 서병수 이 두 분도 지난번에 워낙 네. 박빙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 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거돈, 서병수는 거의 뭐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장 가보면 해볼만 하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오거돈 후보가 그 중도적인 쪽을 잡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라기보다는 민주당 플러스 중도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왔기 무소속으로 때문에 나왔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까봐야 되는데 리턴 어쨌든 매치죠. 예, 서명수 후보는 똑같이 그 지난번에도 뭐 거의 차이가 안 났는데 근데 이제 그쪽은 여론조사가 5대3 내지는 5대2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합니다.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모르겠다는 거는 이 여론조사대로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김대식 재보궐선거 김대식 후보 같은 경우도 해운대 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만 보면 민주당 후보가 한 2배 정도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는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지금 현장하고 다르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시죠. 예. 뭐 어느 정도 틀리냐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때문에 상당히 이번 선거는 흔들릴 확률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거 결과라는 게 뭐 누구다 확답할 수는 없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 있는 후보들 스스로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뭐 홍보물에서든 아니면 여타의 상황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뭐 부산 같은 경우도 무소속 나오고 김두관 당시의 후보도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른 측면으로 선거 자체를 치르고 있고 네. 후보도 내가 가장 민주당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선거 슬로건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나 중앙유세단이 가면 훨씬 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원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숨어 있었던 그 당원들,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응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거여서 그 분석과는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저는 인정.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 예. 그런 점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여론조사 기관이 변수 조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끝나고 다 조정이 평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단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전보다는 내가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측면은 뭐 그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이제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기 전에 네. 선거들을 보면은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진리할 질 수 없는 선거를 우리가 졌다라면서 뭐 반성문도 쓰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샤이. 샤이 민주당 지지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보여줬던 선거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뭐 다 질 것 같았는데 결론은 상당히 선전했고 잘했거든요. 이제 그게 딱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정말 좋을 것인가 앞으로도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에서까지 이제 민주당이 드러내놓고 이제 정말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 저는 그 어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2010년에 이제 민주당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네. 오히려 이 정말로 이 보수 표들은 대놓고 지금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한국당 내부의 모습도 그렇고 또 후보들의 모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어떤 이 정치권의 흐름이라는 걸 봤을 때 내가 대놓고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고 2010년의 상황은 민주당은 정말 이명박 정권의 하에서 정말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못하는 이 여론조사에 대응하기가 진심을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이제 약간 숨어있는 진보의 표고 여기는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게 양상은 다르지만 숨어있는 어떤 그런 표심이라는 거는 저는 많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보여져요. 현재 여론조사 지표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한편으로 이재명 홍준표 대표 얘기가 맞게 되는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경기도지사 후보 네네. 토론하고 나서 네. 나경필 지사의 후보에 대한 이 약간의 반등이 있거든요. 여전히 뭐 격차는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자세히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후보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유권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이죠. 그리고 내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사인 같은 걸 계속 주고 있는데 뭐 혹자는 그거를 뭐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그 정도면은 상당히 승산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권영진 후보가 지금 또 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 장애인 단체 회원이 그래서 밀쳐갖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거운동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라고 해서 네. 과거 같으면 TK 지역이 압도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서고 있어야 되는데 오차범위 밖에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앞서고 네.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 상황이 어떻게 또 그 표심을 작동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토론회 네. 그 하는 과정에서 이 폭력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변수는 여전히 저는 상존한다. 그러나 숨어있는 보수표를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당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저는 지금 상당히 동의하는 게 이 보수 쪽 성향의 분들이 이렇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홍준표 대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참,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한 그 반사 이익을 갖다가 보수 쪽에서 챙기는 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희정 전 의원님 말씀처럼 제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주로 집 전화로 많이 옵니다. 좀 하다가 다 끊어버린다. 짜증이 나서 이거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문제는 그 정도가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70%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사실은 40%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홍 대표의 한 주장인데 20%, 30%를 예, 그런데 빼야 이제 된다는 문제는 거죠? 저도 제가 볼 때도 거품이 상당히 있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 20%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오거돈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지금 더블 스코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도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네.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물론 오거돈 후보가 유리한 거는 같지만 이 여론조사는 좀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거품이 낀 거는 많은데 어느 정도 끼었느냐는 거고요. 지난번에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2010년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네. 그때 한명숙 오세훈 후보 간에는 거의 20% 정도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에서 한 달 전에 20%, 15%, 20% 차이가 났는데 까보니까 거의 1% 정도 차로 간신히 이긴 겁니다. 그때는 여론조사에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이었던가요? 그렇죠. 그죠? 그게 한명수 뭐냐면 후보가 확 따라갔었죠. 그때도 이제 여권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론조사 좋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더 심해질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 이제 집 전화만 했을 때는 여론조사가 예. 거의 100%만 했다고 했는데 핸드폰 위주로 알겠습니다. 바뀌면서 이게 좀 예. 바뀌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트럼프나 브렉시트 예. 엑스폴도 다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을 네. 띄웠지만 그게
홍 대표 말하는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까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상 유리한 거는 맞지만 몇 군데 지역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데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주도하고 울산만큼은 모르겠다는 거고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죠. 여론조사 문제하고 홍준표 대표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어요? 근데 뭐 홍 여론조사 대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죠? 뭐 여론조사 문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신뢰할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샤이보수라고 하는 측면에 있는 분들이 격차를 줄이는 정도의 범주인 것이냐 아니면 뒤집는 정도까지가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뒤집는 것까지를 가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어렵다.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런 건가요? 여론조사에 나온 숫자 그대로를 투표 결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경계심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선거의 평가라고 하는 게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을 믿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따라오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은 볼 수 있는 민주당 거죠. 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압승하는 게 좋지 않다,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나 야당에게 어떤 정도 권한을 주는 게 또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그걸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네. 국민들도 비슷한 판단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진짜 야당으로서 비판하셔야 될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시고 견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못 되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의 그 워딩이 국민적 설득을 얻지 못하니까 반사 이익을 민주당에서 또 얻는다. 뭐 그런 건 맞겠네요. 뭐 그걸 반사 이익이라고 하기는 감사. 좀 그렇죠. 감사 이익, 반사가 아니라 감사 이익이라고 하긴 이익입니까? 그렇고. 고맙겠죠, 홍준표 대표가 하여튼 뭐. 민주당으로서는. 저희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예. 자, 우리 바른미래당하고 다른 당 얘기 좀 해주시죠, 김정원님.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평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제, 심판,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경제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민생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지금 내부에 뭔가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통합 바른당과 국민의당 이제 민주평화당 빠져나간 그 그룹에 바른정당하고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 통합을 할 때 아마 선거 때까지 화학적 결합을 하기 전에 선거가 끝날 것 같다. 그런 제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제가 저도 했었는데 기억납니다. 예.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좀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당에 그거 가지고도 여전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보수로 뭔가 당의 정체성을 황 대표에서 얘기를 나가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그러나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출신들은 대구 가서 지금 거의 살고 계시다는데 네. 대구 TK 쪽에 그러면 거기는 보수인 게 맞는 거죠. 그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말이 다른 것이고 공동대표 간에도 다르고 후보들 간에도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정당 출신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송파을의 재보선 그 재선거 가지고 후보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을 때 손학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네, 그런 거예요. 얘기 예. 있었을 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송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3등 후보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 개소식에도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가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토론회 준비다 뭐 시간상 일정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주선해서 뭐 같이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면서 뭔가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뭉쳐보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는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박정진 조금, 후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박정진 후보 개소식도 뭐 안 갔고 그다음에 이준석 계속 노원병의 이준석 거기도 후보 안 갔어요? 개소식도 뭐 못 갔다고 하는데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의 재선거 두 지역에 다 안 간 거죠.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바른미래당도 네. 뭐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기대 이하여서 매우 네.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내분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호남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로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상당히 선전했던 이유가 그때는 이제 민주당 이 정권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렇게 높은 지지율과 네. 뭐 그 잘하고 있다 이런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전이었으니까 민주당의 독점 그것 때문에 의뢰 그냥 민주당 찍어줄 줄 알고 너무나 오만했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작동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똑같은 기치를 걸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다 몰아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들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기에는 막 광역단체나 이런 쪽은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기초단체. 기초단체나 또는 기초의원 또는 이제 뭐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호남 중심으로 그래서 상당 부분 좀 그 지역에는 기대할 만하다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서 민평당은 그래도 뭐 일정 정도는 좀 네. 성과를 거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평화당 같은 경우가 이제 광주 전남만을 본다고 치면 전남 지사는 이제 후보를 내시긴 했었습니다만 크게 뭐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고 광주시장은 최종적으로 공천을 이제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후보가 없어서. 전북도지사는 냈나요? 후보가 이제 예. 사퇴를 한 이제 거죠. 사퇴를 하게 네, 된 네. 거죠. 못하게 근데 그 됐죠. 이후에 이제 뭐 네. 추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안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것은 견제 심리로서 이제 작동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호남에서 어쨌든 의원직을 갖고 있는 다수가 네. 민주평화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득권화되어 있고 근데 그때 그 주장했었던 우리를 뽑아줘야 견제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년간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국회의원 이제 보궐선거도 하나 있기도 하고 광주에 네. 나머지 이제 구청장 선거도 있는데 그 선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은 들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작용하는 선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나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건 뭐 당연한 게 왜냐하면 이 기초의원은 나눠먹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명 뽑으니까? 뭐 지금 그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정의당의 소수 정당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나눠 먹는 건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힘이 없으니까 민평당하고 나눠 먹는 거기 민평당하고 때문에 민주당하고 그거는 큰 가져간다.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역시 인물 문제인 게 지금 바른미래당도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출신도 있고 이제 이 바른정당 출신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권오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물론 당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조사하면 웬만큼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예, 후보죠? 예. 권오을? 그런데 네. 문제는 다른 지역은요. 안철수 후보 말고는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웬만큼 그러니까 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는 네.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서울구청장 선거도 보면 어쨌든 누가 봐도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저 사람 한번 해볼 만하겠냐는 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든 후보 경쟁력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문제고 민평당은 나름대로 인물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호남 지역은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선전하겠으나 네. 민평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정도는 별로 많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양당 구조의 뭐 우리 한국 스타일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자, 그것도 그거지만 강남구청장 선거라든지 서초구청장 선거라든지 창원시장 선거라든지 해운대구청장 선거 같은 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대통령 인기 없고 한다고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하면 저도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강남구청장 선거도 지금 사실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민주당이 높게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쪽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곳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질래 후보를 공천한 뒤에 홍준표 대표 측근 공천했다고 해서 현직 시장인 안상수 후보가 떨어져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둘 다 나름대로 양분하기 때문에 허성무 후보가 어쩌면 어부질이 비슷하게 될 확률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 해운대는 어쨌든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좋게 나옵니다. 이 지역은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구청장 선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것처럼 민주당이 예. 약진을 한다면 광역단체장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초단체장에서 한두 석이라도 만약에 먹는다면 이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아플 수가 마지막으로 있다. 간단하게 서울시장은 그건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서울시장은 결국 뭐 마지막에는 단일화 문제가 관건인데 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근데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죠. 그런데 그건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직 투표용지 인쇄 끝났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장단점이 뭐냐면 일단 민주당 후보라는 거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또 잘못했다는 서울 시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 번 도전한다. 잘 이끌으면 되는데 지금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양분된 이 세력 다툼이 과연 그런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끌어들일 수자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우리 김 의원께서 이번 투표를 어느 정도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역대 하여튼. 예, 뭐 한 60% 정도를 보는데 그럼 60%면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높은 건데. 그동안 지방선거도 50% 후반에서 60%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거는 사전 투표가 없었을 때 이제 조사였고 아, 그러네요. 우리가 그 총선도 사전 투표가 생긴 이후의 상황에서 한 10% 이상 훨씬 더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게 선거에 관심도가 높아진 거냐 아니면 사전 투표 때문이냐라고 하는 건 아직 확실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사실상 선거 일자가 3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가 8일 9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미리 신청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네. 누구나 3일간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걸 감안하면 총선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에 비견할 만큼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60%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거꾸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워낙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거 나오니까 그래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만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오히려 지금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야당한테는 유리한 것이고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야당 지지자들이 현장을 안 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은 어쨌든 뭐 과거와 좀 다른 13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죠. 날씨도 좋고 늘 수요일에 지금. 합니다. 날씨도 좋고 지금.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조사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0.9%였거든요. 많이 상당히 나왔네요. 높죠.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반드시 하겠다는 사람이 다 해주면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고 투표율이 나오는 거죠. 거의 대선 수준인데 그러면. 그런데 예. 늘 이제 그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과거의 경험치상 사전 투표에 투표할 사람은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전국 네. 선거기 때문에 예. 막 집 근처 아무 지방자치센터 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사람들은 다 8, 9일에 몰려서 하지 않을까. 그때 조금 가름자가 될 것 같은데요. 투표율은 하여튼 지금 우리 진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높으면은 야당한테 유리하고 낮으면은 여당한테 유리하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뭐 아니에요?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알았습니다. 같아요. 뭐 저희한테 꼭 유리하다는 측면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찍든 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미리 하는 그게 또 좋을 수 있고요. 선거라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거에 꼭 가셔서 6월 13일 날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사단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뒤늦게 나서서 경제 문제를 챙겨보겠다. 그런 지시를 뵙겠습니다. 1년 동안 민생을 살피지 않다가 그런 식의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참으로 잘못됐다. 지난 1년간 잘못된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 호구, 거짓말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이 정책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오만과 독선입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분명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요, 경제 관련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요, 청와대에서도 긴급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표들이 심상치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이 일자리 문제, 또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소득 상하위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에 또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야당은 이 문제를 지금 선거에서 사실상 내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 실제 민생의 실태는 밑바닥 여론도 상당히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오는 통계청의 어떤 경제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 김강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뭐 지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심리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 건데요. 그렇죠. 뭐 심리적으로도 막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의 발단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냐, 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됐으니까 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집권하자마자부터도 책임을 지는 것이긴 하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1년 만의 상황으로 그 1년도 제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그 정책을 다 실효성 있게 집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이고,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들이 계속돼 가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데 그 보완들이 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국회가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강진 전 의원께서는 아직은 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일자리 증가 정책은 좀 더 지켜봐야지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저는 뭐 야당 주장을 떠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 보십시오. 이 5월 24일 발표된 건데 한국 경제의 10대 지표 중에서 9개가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은, 미국은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 취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1년 만에 이렇게 안 좋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한 분기 사이에 마이너스 8%로 못 사는, 그러니까 최하 1분기라고 하는데 최하 10%의 소득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처음입니다. 조사 이래 처음입니다. 2004년 이후에. 그리고 반대로 자, 잘 사는 5분이라 그러는데 상위에 돈 많이 번 이 20%는 못 사는 사람들의 5.95배입니다. 이것도 역대급으로 갑자기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4.61인데 2018년 1분기는 5.95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었던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을 1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하위 계층에서는 분노할 만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아무리 1년이 짧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경제 관료 참모들의 문제도 심각한 게 5시간 동안 회의를 갖다가 비공개를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뭐 진보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공격을 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과연 컨트롤 타워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나왔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제민주화에는 컨트롤 타워 된 것 같고 다음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장하성 지금 실장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성장을 김동연 부총리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을 제가 봐도 경제라는 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모든 책임을 다 질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을 잡은 사람은 1년 동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아까 또 심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더 중요한 게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이 자비우게 지금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도 무섭겠지만 그 정도로 국내 투자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누구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이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네.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운이 좋은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한반도 문제나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나 소득 양극화나 뭐 실업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1년 만에 뭔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본물 터지듯 나오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으로서는 다행히 굉장히 지금 이제 더 큰 이슈들이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지방선거 이후,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이제 한반도 이슈 이후에 어떻게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문재인 정권의 이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신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며칠 됐죠? 네, 오늘 어디 그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지지율도 높고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민생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에서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표나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와 어떻게 그걸 교감하고 할 것인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여당 내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문제가 사실은 이전에 진보 정권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 문재인 정권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이 제1과제라고 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본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두 번을 가지고 굉장히 여야가 그 맞대결하면서 논란 끝에 통과시켰을 때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뭐 3개월간의 어떤 고용 낸 숫자가 10만이 10만 정도에 그친 거는 거의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소득 양극화도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만에 이 그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그 대통령의 어떤 이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이 교감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없는 한 이 6월이 정말 지나가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주 52시간 근로 문제도 있고 정말 저는 이 노동기와의 어떤 문제도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 격차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점에 생각해 보자면 지금 소득주의 성장과는 좀 다른 측면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별개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해도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상 계급 사회로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이 문제는 소득주의 성장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제 일단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양극화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의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소득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 연말 성과급의 증가로 지금 이 지표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아직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대기업 임금이 16% 오를 때 중소기업은 4.5% 뭐 이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격차의 범주를 못 줄이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건 관계가 없나요? 그 부분도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데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증가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다만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근로의 범주에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극빈 근로에 있는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실업률의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실업률이 실제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일을 못 구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0대 인구의 증가폭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전에는 그 인구가 일자리를 별로 구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다 원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체감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고 예, 그러는데요. 뭐 여튼 근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니까 통계청에서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이제 느는 거죠. 근데 네. 일자리는 이제 다 완성되지 무슨 않고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지표는 좀 차이점들이 있다. 네. 다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하나하나의 보완점들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은 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거라든지 또는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확고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가장 못 사는 1분위 20%입니다. 제일 못 사는 1분위들이 자 처음으로 이게 역전 이것도 참 중요한 이제 결과인데 2018년 1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뭐 생활수급비나 이랬든 간에 국가에서부터 받는 이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 계층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게 그러면 이제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들이 못 사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여당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홍영표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민노총 출신, 간부 출신인데 네. 이분이 지금 민노총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조차도 이번에 최저임금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상여금도 25% 정도까지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는 민노총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네.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좀 이해했다고 보고요. 또 경제는 정답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해법은요.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가 해법을 해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장관을 지낸 경제장관을 지낸 10명 중에서 1명을 빼고는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그러면 야당이 내놓냐요? 아닙니다. 청와대가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민첩하게 저는 대책을 세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 하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죠. 알겠습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좀 예, 얘기를 1분위 소득의 그 추이가 바뀌는 것,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뭐 3분위 정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1분위는 사실상 국가의 지원을 가지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50만 원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로만 계속 돈을 버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여서 복지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1분위의 이전 소득의 크로스 체인지 이것은 크게 문제 삼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그 역대 정권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많은 그 경제 수장을 담당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반대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 경제적 정책의 방향을 1년 만에 확 틀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담긴 내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경제 관료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장하성 실장,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이제 정부위원회 뭐 계신 분들이 서로 이 의견이 삐그덕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는 일사불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만은 내부에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아 뭔가 얘기가 다르네, 말이 다르네 이런 결과는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좀 잘 조정을 해서 조금 일관성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임금을 인상시켜서 그것이 성장 동력으로 가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다시 투자를 한다는 게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뭐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삐걱거리는 건 사실이다. 김희정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뭔가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이 골라주신
사진 한 컷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이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지금 네.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이 사법농단까지 일어났구나라고 네. 국민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네. 이것도 지금 묻히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라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 남북 문제 북미 정상회담 아니라면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좀 말이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예, 말이 안 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이 설마 대법원에서 글쎄 이랬겠어? 말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힘없는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사법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법부가 상고법원이라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재판 가지고 딜을 했다. 이건 정말 이 저작거리에 정말 이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여졌고요. 네. 그런 점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일인가 그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뭔가 이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는 지금 그런 얘기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 그 법원 안팎의 의견들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잖아요. 아니라고 오후에. 그랬죠? 그런데 다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거죠. 자기 그 본인의 뭐 예. 재판에 관여한 바도 없고 특히 뭐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딜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강변을 했었는데 한 점 의혹 없이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법부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정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국민의 의견을 정말 수렴해서 수사해야 되고 정말 진실이 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참 불행한 네. 일인데요. 어떻게 이제 대법원에서 진행하는지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날카롭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강진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으로 보시면 잘생긴 분인 한 분이 계신데요. 네. 실제로 영화 배우를 꿈꾸던 배우 지망생인 이찬호 병장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K9 자주포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지금 전신 화상에 대해서 본인의 꿈까지 다 잃게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게 본인의 실수나 어떤 오작동이 아니라 기체 결함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됐냐라고 하면 본인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가 군 복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났는데 국가가 이것에 대한 치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 전역을 하게 되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역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 청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 만에 20만 명을 돌파해서 보훈처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일 날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이제 넘어가서 치료는 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한 상황들이 무슨 청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슈화가 될 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국방에 있을 때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에서는 기체 결함이나 문제가 생기면 다 제품들을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기체 결함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훈련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사들은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그런 네.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저게 예. 최근에 어쨌든 청량제였죠. 그러니까 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그러니까 앨범 차트에 처음으로 이제 1등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예, 뭐 그전에도 이제 강남스타일이 이제 그 핫백이라고 해서 싱글 차트에 2등까지 한 적이 있는데 저거는 정말 엄청난 건데 지금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비틀즈나 롤링스톤스와 비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데 비틀즈는 영국인 아닙니까? 영국 그룹이기 때문에 네. 언어가 같은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1등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는데 지금 미국 현재에서는 이걸 문화혁명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촛불 시위 정도의 엄청난 대한민국의 파워라고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작년에 집계한 것들을 보면요.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5를 뽑으면 저 안에 저 방탄소년단이 끼입니다. 그리고 저 방탄소년단은 미국 수행공연 같은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등이 됐느냐? SNS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제일 SNS를 잘 활용한다는 탑스타도 2천만 건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SNS에서 좋아요나 리트윗한 게 2억 건쯤 된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은 네. 5억 건이 넘는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에서 놀라는 거는 자 그러면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이 노래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심지어는 이방카가 한국 왔을 때도 방탄소년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방탄소년단이 왜 성공했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국내적으로 경제 문제 이런 것들도요. 너무 자꾸만 국내적으로 보지 말고 OECD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고칠 게 있습니다. 고치면 되는 건데 자꾸만 우리가 국내의 싸움에만 전념하지 말고 방탄소년단처럼 좀 이렇게 네. 한번 정말 한국인이 잘하는 거를 갖다 잘해보자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잘하는 거는 못하고 자꾸만 못하는 걸 갖다 찔러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예. 문화 융성국가. 전에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거 제가 갑자기 흔히 기억나는데. 있는 민족이니까요. 예, 하여튼 이 한류 문화 이 부분은 진짜 국가 정책으로서 확실하게 키워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산업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국민이 놀랐습니다. 저희도 또 놀랐는데요. 또 하루하루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관계 또 놀라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이목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선거에 대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묻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요. 또 지방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더 나은 것인지, 누가 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의 면면을 좀 꼼꼼하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알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